어머니, 여긴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도대체 여길 왜 고집하시는 거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 이윤정의 그 말이, 그 차가운 말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던 겨울 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은 문틈을 때려대고 전기마저 나가버렸습니다. 난방기도 꺼지고 핸드폰 배터리는 이미 1%.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거실을 지나던 그 순간, 거기 또아리를 튼 뱀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하지만 그건 정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그저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말이 아니라 숨소리조차 사라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든 견디고 밤을 넘긴 다음 날, 아들 재민이가 달려왔고 그 옆엔 이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제 얘기를 다 듣고도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여기 혼자 사시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도 엄마 여기 오신다 했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하지만 뭐 엄마가 고집이 세시니. 그 말, 그 표정, 그 무심한 눈빛에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이 집에 온 게 너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려던 거였는데 그게 결국 짐이 된 거구나.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우린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할 것 같으세요? 이젠 돌아오시는 게 맞아요. 그 순간 뱀보다 무서웠던 건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 74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다가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싶어 몇 년 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햇살, 바람, 텃밭, 별빛, 그 모든 것이 내 마지막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지금 이 집 한가운데서 차디찬 정적 속에 서 있는 저에게 점점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서울에서의 삶은 늘 바쁘고 시끄럽고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의 시간은 조용하지만 외로웠고, 외롭지만 또 숨막히게 답답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도 자연 속에서 살아보자. 언젠가 본 다큐멘터리 속 노부부처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숲속 작은 집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이 어땠는지는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땐 진심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앞마당엔 감나무와 무화과나무, 뒤뜰엔 쑥과 민들레가 무성했고 개울 건너에는 대나무 숲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투명했고 바람은 상쾌했고 도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짜 새소리가 매일 아침을 깨웠죠. 옆집에 사는 최옥분 할머니는 김치 한 통과 전을 싸오시며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들 다 순해. 말순 씨처럼 혼자 오신 분도 많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어요. 그 말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서울에선 이웃 이름도 몰랐지만 여기선 사람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된장찌개 끓여 쌈 싸먹는 그 순간 내가 살고 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몸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몇 주 뒤 아들 재민이와 며느리 이윤정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을 땐 전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우와, 할머니 집 진짜 크다. 지훈이가 마당을 뛰어다녔고 지아는 꽃을 따서 머리에 꽂았죠. 그 모습을 보며 그래, 여기서라면 외롭지 않겠다. 손주들도 자연과 친해지고 가족들도 나를 더 편하게 느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윤정 며느리는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불편해요. 애들 씻길 욕실도 춥고
벌레도 많고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앞으로 자주 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공기 좋잖니? 서울에선 이런 하늘 보기 힘들지? 그 애는 대꾸 없이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던 행복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건 이사 온 첫 몇 달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점심엔 혼자 된장국을 끓여 마당에 앉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개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 가득 별이 떠올랐고 그 별빛 아래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죠.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이윤정도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말은 예쁘게 했습니다. 어머니, 공기는 정말 좋네요. 아이들 건강엔 최고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자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말 뒤에 감춰진 불편함을요. 그 아이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 불을 켜고는 이렇게 말했죠. 물이 약해요. 여기선 애들 씻기기 힘들겠어요. 아이들 씻기고 나서는 또 말했습니다. 난방이 약한가요? 욕실이 너무 춥던데요. 저는 속으로만 말했어요. 이게 시골이지 뭐 도시처럼 다 편할 순 없잖아. 그날 밤 아이들 둘은 감기 기운이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재민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니었지만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 애들 감기라도 심하게 걸리면 어떡해? 시골이라고 다 낭만인 줄 알아? 현실은 달라. 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수기 옆에 물잔을 놓고 한숨만 쉬었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시골에 오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먼저 꺼낸 적이 없습니다. 겨울이 오고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날 혼자 삽을 들고 마당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엉치뼈가 쿡쿡 쑤시고 허리도 펴기 힘들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죠. 그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 재민이 아닌 이윤정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아. 별일은 아니고 그냥 마당에서 조금 넘어졌는데 또요? 어머니 여기서 그런 일 생기면 저희도 불안해요. 서울이었으면 병원이라도 금방 갔을 텐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말이기도 했죠. 또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마치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전기장판 위에 누워 등허리를 주무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여길 왜 그렇게 고집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개울 옆 벚나무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마당에도 제법 색색의 꽃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엔 상추며 고추가 파릇파릇 얼굴을 내밀었고 저는 또다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손주들을 위해 작은 그네도 만들고 꽃길도 손질하고 바다낸 이름표도 달아놨습니다. 이건 지훈이 꽃, 이건 지아 꽃. 손주들이 오면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속된 주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반가워했지만 조금 놀고 나선 금세 지루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선 뭐 하고 놀아요? 지훈이가 물었고, 꽃 봐도 재미없어. 놀이터는 없어? 지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마당에서 공놀이도 하고,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여기 풀밭에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며느리 이윤정은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긴 진짜 할 게 너무 없네요. 애들이 심심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말에 아들 박재민이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근처에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데 없어요? 멀리 나가야 해. 차로 30분 넘게 가야 큰 놀이터가 있어. 며느리는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애들한테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그 순간 저는 모두가 내 노후의 꿈을 부담으로 여긴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지루함에 졸고 며느리는 따로 방에 들어가 버렸고 아들과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 생활 힘드시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자연이랑 함께 있으니까 마음은 편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도 솔직히 좀 지쳐요. 매번 오기도 힘들고, 여기 오면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윤정이도 많이 예민해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걸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 이윤정의 표정은 전화기 너머에서도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애들 학원이 있어서요. 이번 명절은 그냥 저희 집에서 보내면 안 될까요? 어머니 오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너무 힘드니까라며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뻔히 들렸습니다. 귀찮다, 불편하다, 가고 싶지 않다. 서울에서는 시장도, 병원도, 카페도 걸어서 몇 분이면 됐는데 여기서는 차를 몰아 1시간을 가야 합니다. 마트에 간 김에 병원도 들르고 약도 타오지만 그날 하루는 완전히 진이 빠져버립니다. 하루는 허리 통증이 심해 근처 병원을 찾으려 했지만 접수는 오후 4시까지만 된다고 했고 택시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또요.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이래서 제가 도시로 돌아가시라니까요. 거긴 너무 멀어요. 뭐라도 생기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며 스스로를 달래도 손목과 허리, 무릎이 하나 둘씩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루는 삽질하다가 손가락이 삐끗하고 꺾였는데 그 부은 손가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사했나. 어느 날은 이웃 최옥분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 씨, 감기 걸렸다고 안 보이더니 괜찮아요? 좀 누워 있었어. 요 며칠 바람이 찼지. 겨울엔 여긴 더 춥고 외로워요. 아들내미들 자주 오디요? 아니, 바쁘대. 옥분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똑같아. 처음엔 다들 잘 오지. 근데 오래 가진 않아요. 우리 나이엔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버틴다는 말, 언제부턴가 제 삶에 자주 스며드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마당 한편에 조기며 나무리며 이것저것 사다 놓고 전 부칠 채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와서 소박 하나마 가족이 모여 따뜻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전화 한 통.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엔 저희 집에서 그냥 보내려고 해요. 애들도 감기 기운 있고 윤정이도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혼자 계시기 불편하실 테니 다음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방 안에서 혼자 전기장판 위에 앉아 그 조용한 집 안을 바라보는데 그날처럼 쓸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거실엔 준비해둔 음식 냄새만 그윽하게 맴돌았고 창밖에는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을 들어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훈이와 지아가 밝게 인사했지만 그 뒤편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도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또 영상 켰어요?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엄마 좀만 기다려요. 애들 인사만 시킬게요. 순간 손에 들린 핸드폰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순간 눈처럼 녹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전등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망, 서운함, 후회, 그리고 외로움.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을 때릴 때마다 온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엔 불이 꺼져 있었고 마당엔 희미한 눈발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깊은 고독과 함께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마트에서 장을 봐서 들렀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였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내 얼굴 보니까 좋다.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대화를 나누던 중 말이 조금씩 며느리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어? 엄마, 사실 요즘 윤정이 많이 지쳐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꺼내기 어려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없죠. 다만 윤정이는 엄마가 너무 고집세고 자기 말 안 들으신다고 느껴요. 그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잠깐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니, 내가 혹시 서운하게 했니? 괜히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마음이 걸려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아이들 학원, 재민이 회사, 제 일도 있고. 근데 어머니는 늘 내가 짐 안 되겠다 하시면서 결국 저희를 불러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론 저희도 저희 생활 좀 지키고 싶어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린 우리 삶을 살 테니 어머니는 어머니 몫을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던 저에게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윤정이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 애도 말이 좀 그랬지.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내가 너희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야.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놓았던 거지. 엄마, 그래. 이제 알았어. 그 애 말대로 이젠 나도 좀 내려놔야겠구나. 아들의 눈빛엔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혼자인 거구나. 그 주말 날씨 예보에 눈이 많이 온다 했지만 텃밭에 나가 잠깐 물을 주고 오려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참을 일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은 낮고 무거웠고 순식간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작은 비닐 우산을 쓰고 현관으로 돌아오려던 찰나 그만 발을 헛디뎌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우 일어나 집에 들어왔지만 온몸이 젖고 손은 얼얼했고 히터를 켜려 했지만 갑작스레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또 정전이야? 스마트폰 배터리는 7%, 전기 히터, 보일러, 와이파이, 전등 모두 꺼진 집 안에서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질 않았고 다시 걸려는 순간 배터리는 꺼졌습니다. 정적, 어두운 거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담요 하나에 의지한 채 주방 식탁에 앉아있던 저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아들의 침묵, 명절 아침의 외로움, 그리고 지금 이 눈 덮인 고립. 내가 여길 왜 이렇게까지 고집했을까? 그렇게까지 원했던 자연이 지금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였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근처 병원 가면 되고 편의점에서 배터리도 사고 누군가와 말을 섞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집 안엔 말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전화 한 통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가 안 돼요? 어제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밤새 움직이질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익숙해졌어. 이런 것도 이제는 그냥 일상이지. 아들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진짜 돌아오세요. 이러다 정말 위험한 일 생깁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간다. 그럼 나는 이 모든 걸 결국 실패라고 받아들여야 하잖아. 며칠이 지나고 거실에 앉아 발코니를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매화가 피고 멀리선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젠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던 그 순간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며칠 생각해봤는데요. 이제 정말 돌아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저도 저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너도 힘들었구나. 솔직히, 네. 엄마가 혼자 여기 계신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윤정이랑 아이들 눈치도 봐야 하고 제가 바보 같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알았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너한테 너무 의지했나 싶기도 하고.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도시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많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그 말은 사실 몇 달 전부터 제 머릿속에 떠오르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말, 내가 꿈꿨던 노후, 이게 실패였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 그날 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텃밭에서 자라던 작은 꽃들, 아이들과 함께 심었던 나무들, 최옥분 할머니와 함께 마신 막걸리 한 잔,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앨범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을 이젠 덮어야 할 시간임을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젠 내려놓아야 할 때, 혼자 견디는 인생 말고 함께하는 인생으로 돌아가야 할 때. 며칠 뒤 작은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찻잔 몇 개, 손주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정원에서 키우던 화분 몇 개뿐이었습니다. 나무 장롱 안에 겨우 몇 벌의 옷과 책들, 이곳에서 함께한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것들이었죠. 그날 아침 최옥분 할머니가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진짜 가는 거예요? 옥분 씨. 이젠 좀 따뜻한 곳에서 살려고. 잘했어요. 여긴 혼자 지내기엔 너무 춥고 너무 외로워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옥분 할머니는 작은 비닐봉지에 말린 고추와 된장 한 덩이를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 도시 가서도 드세요. 우리 여기 냄새 가끔 그리우면 요거로 국 끓이세요. 작은 봉투 하나에 담긴 정이 그렇게 뭉클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짐을 다 싣고 집을 나서기 전
텃밭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손주들과 꽃씨를 뿌리고 며느리와 말없이 상추를 따던 그 자리. 지금은 말라버린 고랑만이 지난 계절들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라. 내가 사랑했던 이 땅아.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한 뒤 뒷문을 닫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쉬우세요? 조금. 근데 이젠 좀 따뜻해지고 싶어. 사람 온기, 그게 그리웠거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전원주택을 저는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나를 기다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삶의 한 조각으로 영원히 남을 그 집에 작은 인사를 속으로 건넸습니다. 잘 있어. 내 젊음의 끝자락이었던 곳아.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는 버스 소리가 들리고 아랫집 TV 소리도 간간히 들려오는 이곳에서 제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익숙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마트와 약국, 그리고 단골처럼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 이사 오셨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과 소음조차 지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 재민이와 며느리 윤정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선 이제 걱정 없죠? 병원도 가깝고 무거운 거 있으면 우리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도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전에 드린 무릎 보호대 잘 쓰고 계세요? 여기 근처에 새로 생긴 한의원도 괜찮다던데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도시가 역시 살긴 편하더라. 무엇보다도 손주들과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파트 앞 작은 공원에서 지훈이 지아와 함께 산책도 하고 놀이터 그네를 밀어주며 소소한 웃음을 나눕니다. 할머니, 여기 오길 잘했어요. 다음에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전원주택에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정하게 만날 수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 발코니에 전원주택에서 가져온 화분을 놓고 작은 꽃씨를 심었습니다. 그건 단지 화분이 아니라 제가 놓고 온 시간과 그곳에서 배운 평화로움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 화분을 바라보며 저는 여전히 마음속 자연을 느낍니다. 자연보다 더 따뜻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퇴 후의 삶은 결코 풍경이나 낭만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쁜 정원, 아름다운 하늘, 조용한 마을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곁에 머무는 삶이라는 걸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그 시간, 저에게는 분명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인내, 정적 속의 성찰, 그리고 자연이 주는 위로는 제 삶에 단단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홀로 늙어가는 삶이란 결코 로맨틱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손주들이 안기는 품에서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웃는 식탁에서 저는 진짜 따뜻한 삶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요한 숲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깊은 평화를 준다는 것을 조금 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삶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과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안아주고, 더 자주 말을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돌고 돌아 알게 된 삶의 작은 진실이
여러분의 내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